우리네 속에 아직 혼자였을 때 아이들이 관점 전환을 능숙하게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다. 마음 이론 연구자들은 그렇게 믿는다. 만 3세 이상이면은 셀리 앤 테스트에서 셸리가 초콜릿이 어디서 찾는지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다는 연구는 이미 나와 있다. 그 뒤에 연구자들은 아이들의 시선과 헷갈리는 표정을 연구했고 아이들의 시선이 세월 훨씬 이전에도 올바른 방향을 향한다는 결과를 꽤 얻었다. 아이들이 셀리가 들어가서 초콜릿을 찾게 될 쪽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일찍부터 시선으로 답을 쫓으면서 왜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도 맞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추측은 아직 학문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아무튼 우리는 아이들이 올바른 대답을 제시하기 훨씬 전에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인식이 나온 이래로 세계 마음이론 실험실에서 경쟁이 벌어졌다. 마음이론을 보여주는 최연소 아기는 몇 개월짜리일지 두고 경쟁 비스름한 것이 일어난 것이다. 어느 연구팀은 15개월 된 아이가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 연구에서는 12개월 된 아이도 마음 이론에 감수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동안에도 10개월 된 아이가 등장했다. 10개월 된 아기도 지각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 된 아이마저도 스스로 어떤 행동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못해도 자기 행동의 목표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의 뇌에서 의학보다도 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오랫동안 확신하지 못했었는데 말이다. 아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앞서 마음 이론을 위해서 자기 관점을 억눌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하나의 관점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아기에게 억지라니 웬 말인가? 우리는 지금 여봐요 당신 뒤에 악어가 있어요 라고 외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관점을 억누르는 능력은 나중에 성숙되는 영역을 토대로 한다. 그 밖에 두 가지 관점을 갖는 것은 잘 돌아가는 자극 기억을 필요로 한다. 컴퓨터와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기억 장치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자, 컴퓨터가 돌아가는 그처럼 말이다. 자, 가을형 어린아이에게 쿠키 상자를 보여주면서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물으면은 아이는 쿠키라고 대답한다. 이어서 쿠키 상자를 열어서 속에 있는 바느질 도구를 보여준 뒤에 이것이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통과 의례처럼 거치는 끔찍한 원초적인 경험 것이다. 아이에게 아까 쿠키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물으면 아이는 바느질 도구라고 답한다. 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학자는 어린아이는 머릿속에 두 관점을 실행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타인의 관점을 위해서 자기 관점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어른도 때로 자기의 옛 관점을 버릴 수가 있다. 1975년에 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닉슨 대통령의 전국 방문이 어떤 성과를 거둘 것 같으냐고 물었다. 답변은 아주 다양했다. 하지만은 6개월 뒤에 사람들에게 당시 어떻게 대답했느냐고 묻자 그들의 기억은 명료했다. 실제 일어난 일 그대로 외교관계에 중요한 개선을 가져올 거라고 답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늘 바느질 도구를 생각한 것이 된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상황에 달려있다. 우리가 마음 이론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안다 해도 거기서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것은 배운 것을 다시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잊어버리는 자동 조정 장치, 또 작업 기억. 타인도 자기만의 머리와 생각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완벽히 내면화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모두 자신만의 입장이 있음을 파악한 뒤에도 두고두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터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타인에게 타인만의 생각과 입장이 있음을 매번 새롭게 기억해야 하며 그때마다 속으로 꽤나 부딪혀야 한다. 성인에게 셀리가 초콜릿이 어디서 찾을지 질문하면 올바르게 대답한다. 하지만은 그들의 시선이 처음에 어디로 향할까? 그렇다. 그들은 우선 자기 시작으로 해석한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옮아간다. 이런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몇 밀리초간 더 시간이 소요된다. 우선은 대강 생각하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 수정한다. 이런 반응은 시간이 흐를수록 빨라질 수가 있다. 반복 연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처음부터 경고를 받고 집중하면 동시에 해낼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두 단계는 필요하다. 먼저 상황을 자기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타자의 관점으로 옮아가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사회인지와 관련하여서 중요하지만 과소평가되는 지능의 한 단면, 바로 숙고하는 것에 이르렀다. 당신도 익히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시험 시간에 모든 문제의 답을 빨리 적어서 답안지를 제출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에 아주 기발한 답이 떠오른다. 또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중에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되쳐 물었다. 상대가 답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들린다. 알겠다, 이거구나. 하지만 이미 상대에게 물어본 후여서 당신은 문장 전체를 다시 한번 들어야 하는 벌을 받는다. 그렇다. 생각은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작업표 시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생각의 끝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도중에 중단을 클릭해도 프로그램은 당신에게 오류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답변을 쏟아낸다.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다 보면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도 퀴즈에서 때로 멍청한 답을 내놓는다. 재서 생각하지 않고 처음 떠오른 직관을 따르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야구공과 야구 방망이 문제는 이런 시스템의 한계가 부딪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당신이 1유로 10센트 약 1,400원의 야구공과 야구 방망이를 모두 샀다고 하자. 그런데 방망이가 공보다도 1유로 더 비쌌다. 공과 방망이는 각각 얼마였을까? 잠시 생각해 보라. 문제를 풀었는가? 금방 1유로와 10센트라고 외쳤는가? 아니면은 이 정도 문제는 틀림없이 풀 수가 있으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연필도 시간도 없으니 일단 속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자라고 생각했는가? 어쨌든 정답은 맞췄을지라도 머릿속에서 잠시 이거 알아? 1유로와 10센트는 물론 아니야 라고 외쳤을 것이다. (1유로와 10센트라는) 멍청한 대답은 독감처럼 우리 모두 걸려들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경솔한 것은 아니다. 1유로와 10센트라고 답변한 대학생에게 정답이라고 얼마나 확신하는가 라고 물어도 그들은 제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때로 이런 대답은 우리가 그 순간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사야 하는 생일 선물처럼 말이다. 더글라스의 상품권이 썩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구입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다음 크리스마스 날에 양말을 받는다. 충동적인 결정, 근시안적인 생각, 자기중심성 등을 뒤늦게 후회하지만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었는지 더 이상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는 왜 이럴까? 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중처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우리의 문제 처리 방식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신중하게 표현하자면 대략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는 두 가지 처리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 1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성능 중심적인 사고다.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루 일과 중에서 대부분 이렇게 지낸다. 아침마다 차를 몰고 직장까지 어떻게 도착했는지 모르지 않는가? 오늘은 일요일인지라 자기 집에서 두 블록 건너에 있는 지인 집에 가려던 것이 무심결에 회사 쪽으로 차를 모으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시스템 2는 까다로운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시스템 2는 작업 기획을 상당히 잡아먹는 가운데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사고를 허락한다. 이 모든 과정은 산만한 경우보다도 집중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더 잘 된다. 우리 앞에 어떤 과제가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스템 1을 활용하기도 하고 시스템 2를 활용하기도 한다. 어떤 싱크대가 좋으냐는 질문에는 정교한 사고가 필요하지 않다. 미래를 시뮬레이션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 싱크대를 구입할까 말까 하는 문제는 다르다. 가벼운 대화는 시스템 1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상대가 당신에 대해서 평가하려는 경우는 내는 시스템 2를 불러와야 할 것이다. 시스템 1의 상태에서는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 능력도 경감되기 때문이다. 야구 방망이와 공 문제에서 정답을 맞히지 못한 실험 대상자는 사진이나 대면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이해하는 면에서도 능숙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시스템 1은 보수를 많이 받지 않고 기본적인 일들을 처리해주는 사원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원은 상사의 많은 일을 알아서 처리하여 상사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적은 보수를 주면서 복잡하고 창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일이 복잡해지면 상사가 개입한다. 두 종류의 사고 시스템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이 둘을 어떤 사고 영역에서 활용하는지 각각 얼마나 많은데 또 그에 기초하는 등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언제 어떤 시스템을 투입할 것인지 결정한 주체도 확실하지가 않다. 달리 말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말까 하는 질문에 당신은 내가 어째서 때로는 단순히 그래 먹자라고 반응하고 때로는 다이어트 계획이나 동물사육 제2형 당뇨병 등등 세세한 분석에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실험 대상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시종 일관 굉장히 집중하고 통제하고 있을까? 적절히 답하기 위해서 매번 충분히 생각할까? 사람마다 다르다. 가령 지능도 마음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유동지능 논리적으로 이 높은 사람은 작업을 요하는 사고를 활용하기가 더 쉽다. 나이도 마음 이론에 큰 역할을 한다. 10대의 경우에도 개인 차이가 상당하다. 마음 이론이 부족한 10대는 아웃사이드나 문제일 것처럼 여겨지지만 꼭 그렇지가 않다. 성적도 이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교사의 평가와 마음 이론 실험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반면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사의 평가와 마음 이론 실험 결과가 일치했다. 아동의 경우에 차이가 더 두드러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인성을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준다. 마음 이론과 수업 참여도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중등학교 교사는 학생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한편 아이들 스스로는 동급생의 사회적인 능력을 탁월하게 평가할 수가 있지만 그 능력이 꼭 인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면은 교사가 학생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닌 듯하다. 긍정적으로 보면 10대는 마음 이론이 부족한 사람에게 굉장히 관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이론을 대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른이 대할 때도? 나이 든다고 마음 이론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오히려 나이가 적은 어른은 다양한 마음 이론 실험에서 젊은 실험 대상자보다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인지적인 연령차를 함께 고려하면 이런 차이는 사회적으로 꽤 큰 효과를 지닌다고 하겠다.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작업 기억을 살펴보자. 연구자는 실험 대상자의 작업 기억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양한 수학 과제를 제시하고 각 과제를 해결한 뒤에 특정 어휘를 기억하도록 했다. 수학 과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량이 남아있어 어휘를 기억한다면 작업 기억 용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노트북으로 시사주간지 슈피겔 온라인판 기사를 읽고 난 직후 상대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자 할 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 작업 기억이 제한적이어서
마음 이론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급기억 역량이 특히 큰 사람은 마음 이론 과제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험 대상자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일반적인 자급 기억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그 중에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역량의 크기와 상관없이 아껴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저지르는 사고의 오류는 때로는 많고 때로는 적다. 우리가 산만한 상태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나 내키지 않아서 통제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시스템 1 방식으로 사고하게 된다. 자급기억이 다른 식으로 혹사당할 때도 그러하다. 또한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급기억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실험 대상자가 스케줄 안에 움직임 없이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시스템 1로 사고하는지 시스템 2로 사고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2005년의 한 연구는 이에 착안해서 가상현실을 안경을 쓰고 택시를 몰아서 런던 거리를 지나가는 실험을 했다. 실험자는 가상현실 속의 택시 운전기사에게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습적으로 계속 질문했다. 그 결과 실험 대상자가 누구에게 신경 쓰느냐, 즉 신경 쓰는 대상이 실험자냐 아니면 행인이냐 또는 뒷좌석에 참견하는 승객이냐에 따라서 마음 이론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이 활성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랄 일이 아니다. 행인은 즉흥적으로 거리로 뛰어들지 않는 한 실험 대상자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시스템 1로 해결하면 된다. 반면에 승객은 마지막에 돈을 받아야 하므로 그에게 주의력과 자급 기억을 할애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을 다르게 지각한다.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지식만 받아도 태도는 달라진다. 게다가 이를 통해서 돈까지 생기는 경우에는 갑자기 관점 전환의 세계 챔피언이 된다. 또한 기분이 좋아서 훈수를 둘 때보다도 중립적이거나 슬픔에는 시스템 2가 자극이 되어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치우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관점 전환은 그리 녹록지 않은 과제다. 역량과 동기에 따라서 기꺼이 방향을 바꾸었다가 다시 자기 관점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관점 전환을 연습할 수도 있다.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고 내키지도 않고 기니피그를 잃어버린 것에 너무 골몰하다 보니 우울한 기분이 들더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몇몇 기본 원칙이 있다. 가령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를 배울 수 있는데 생각을 길러 쓰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아이들에게 쿠키 상자의 뚜껑을 열기 전에 자기 생각을 쓰거나 그려보도록 하면 쿠키 상자 속을 확인한 뒤에도 아이들은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상기한다. 쿠키 상자 속에 바느질 도구가 들어있다고 말만 하고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현실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끔 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 셀리가 초콜릿이 어디서 찾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A의 역할을 맡은 아이가 정답을 맞힐 확률은 실험자가 초콜릿을 다른 곳에 숨긴 경우보다 그 자리에서 같이 먹어버린 경우에 높아진다. 이런 결과로부터 우리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가령 어떻게 그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지? 하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자기 논리를 적어보면 좋다. 당시 알고 있던 정보만을 기억하고 나중에 새로 알게 된 정보는 개입시키지 않은 채 살펴보면 예전의 자기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다. 또는 이따금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적어보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맞아떨어졌는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시스템 1만을 적용한다면 사회생활은 어떻게 될까? 오늘 집중이 너무 안된다고 해보자. 즉 받은 정보의 극히 일부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해보자. 상대가 알까? 안다면 어떻게 알까?